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전체 권력 균형을 바꿀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익은 차단되었고 항구는 폐쇄되었으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동맹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 일은 이란이 기대했던 주요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조용한 배신이었습니다. 푸틴은 조용히 테이블에서 물러나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란의 시장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먼저 이란의 핵시설에서 인력을 조용히 철수시켰고 그 후 푸틴은 무대에 올라 한 문장을 말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이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이해했지만 무력했다. 워싱턴은 이해했지만 상황에 만족했다. 심지어 테헤란도 알아챘지만 테이블에서 일방적인 게임이 벌어졌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었다. 협상은 이미 끝났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란은 이 배신을 스스로 준비했다. 이는 동맹의 오판이 아니라 수년간 준비된 함정이었다. 이것이 보통의 함정이나 배신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쉐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거의 700명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부쉐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미래를 계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모스크바와 테헤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날에 변했습니다. 먼저 비필수 인력들이 보내졌다. 이는 자발적 출발이라고 불렸다. 그런 다음 며칠 간격으로 그룹별로 계속 진행되었고 3월 내내 수백 명이 떠났다. 로사톰 회장 리카체프는 매번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란을 포기하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통해 이 철수를 수행했으며 이 통로를 열기 위해 워싱턴과 이스라엘에 직접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이란에서 철수하면서 적과 악수했습니다. 동맹국을 공격 속에 남겨두고 공격자의 승인을 받아 문을 나섰습니다. 푸틴에게 브리핑하면서 리카체프는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공격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인력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이 철수는 안전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고 테헤란이 그 신호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 베이징, 그 다음 워싱턴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뉴스 보도가 간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없으면 부쉐르 발전소는 인력 부족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러시아가 그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원자로 설계는 러시아 것입니다. 제어 시스템도 러시아 것입니다. 예비 부품은 러시아에서 옵니다. 연료봉은 러시아에서 생산됩니다. 새로운 유닛의 건설은 러시아 엔지니어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란은 이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며 러시아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발전소에는 72톤의 핵연료와 210톤의 사용 후 연료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려면 전문가, 유지보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20명의 인원으로는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철수한 순간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폭격의 무방비로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리카체프는 외교적 언어로 작성된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며 조건이 안전할 때만,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스크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모스크바는 기다립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관찰이며 테헤란은 이제 이를 알고 있습니다. 부쉐르 철수는 신호였지만 진짜 움직임은 48시간 후에 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면 봉쇄를 시작했을 때 몇 시간 내에 이란의 석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단되었고 이 석유의 압도적인 대다수 9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갑자기 가장 큰 에너지 공급자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유조선들은 중간에 되돌아갔습니다. 정유소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비축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푸틴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외교적이고 신중하며 겉보기에는 무해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찾지 못하면 러시아가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것이 도움의 제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각각 다른 대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메시지는 나는 당신의 시장을 차지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당신은 이란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당신의 봉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동맹의 행동이 아니다. 이는 침몰하는 바의 옆에 다가가 하나씩 화물을 수집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푸틴은 이란이 생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더 많이 잃을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릴수록 모스크바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이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란 경로는 닫혔습니다. 러시아가 문 앞에 있습니다. 베이징은 푸틴의 게임을 읽고 그것을 삼킨다. 지금 모든 것은 다음 1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미-이란 휴전은 4월 22일에 만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슬람아바드에서의 협상이 무산되면 봉쇄는 영구화될 것입니다. 이 일정은 매일 모스크바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있는 매일 이란의 석유 수익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매일매일 중국은 저렴한 이란산 석유 대신 러시아산 석유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란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일단 러시아의 자리를 내주면 다시 되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푸틴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해지고 이란은 더 무력해지며 중국은 더 의존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난 15일 동안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봉쇄의 지속, 휴전의 붕괴, 합의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이란의 석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며 러시아의 기회창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유엔에서 확고한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봉쇄에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위기가 끝나게 할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위기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푸틴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란이 약해질수록 러시아는 중국 시장에서 더 지배적이 됩니다. 이란이 더 군지에 몰릴수록 모스크바는 협상에서 더 중요해진다. 이란의 위기는 러시아의 기회이며 중국은 이 계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게임을 꿰뚫어보고 있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중국은 석유가 필요하고 이란 경로는 닫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필요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단순히 석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전략적 의존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베이징도 이 의존성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의존성이 위험한가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유가, 배송 시간, 결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예전에 저렴한 이란산 석유를 구매했습니다. 이제는 협상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것입니다. 대금은 위안화로 지불되지만 조건은 모스크바가 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베이징에게 중요한 전략적 약점이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계산은 석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붕괴되면 중동에 공백이 생기고 러시아, 중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공백을 채울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사우디 미국 측에 대항하는 대안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과 가까워지고 시리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며 이라크와 에너지 거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붕괴는 모스크바에게 위협이자 기회이며 푸틴은 기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층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러시아가 이란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 다층적인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이 호르무즈 봉쇄를 발표했을 때 표면적인 목표는 이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에 몇 가지 다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 부여된 석유 제재 면제가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는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석유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고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행동 여지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푸틴의 이란 활용 및 폐기 전략을 파악하고 모스크바가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를 판매할 계획이지만 미국은 그 판매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석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워싱턴은 제3자 구매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광고되거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지만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가라앉는 배를 약탈하려는 계획은 미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워싱턴은 그 계획의 비용을 매일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배경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러시아에 막대한 빚을 갚았던 시기는 정반대의 상황, 즉 모스크바가 가장 취약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첫 번째 겨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무기 생산이 제한되고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란이 개입했습니다. 수천 대의 샤헤드 드론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드론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지역에 러시아를 위한 드론 공장을 설립했으며 이란 엔지니어들이 러시아인들에게 드론 생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모든 샤헤드 드론 뒤에는 이란의 지원이 있습니다. 테헤란은 이 지원을 투자로 보았습니다. 러시아가 강해지면 서방에 맞서 나의 동맹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것이었고 합리적이었다. 이제 그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고 경제는 붕괴 중이며 지도부 위기가 있다. 러시아는 무엇을 했는가? 부셰르에서 인력을 철수시켰다. 중국에 내가 이란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유엔에서 간단한 비난을 작성하고 넘어갔습니다. 비교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방공 시스템도 전문가도 실질적인 군사 지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란으로부터 받은 것의 R%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이 빚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힘들게 배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모스크바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푸틴에게 동맹은 가치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동맹은 이익을 제공하는 한 지속됩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납니다. 오랫동안 이란은 러시아에 세 가지 뚜렷한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교두보였습니다. 둘째, 저렴한 드론 공급자. 셋째, 제재를 우회하는 경로. 이란을 통한 무역, 이란 항구를 통한 물류. 하지만 이제 세 가지 목표의 역학이 모두 변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은 이미 약화되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교두보로서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드론 생산이 이제 러시아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데 있어 중국과 인도는 훨씬 더 큰 시장을 제공합니다. 반면 이란의 붕괴는 러시아에 명확한 이익을 제공합니다. 석유 시장의 재분배는 모스크바에 상당한 몫을 남깁니다.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는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는 나는 이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카드를 가지고 더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렛대를 우크라이나 협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란을 테이블로 데려오겠지만 그 대가로 이것을 얻겠다. 이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이용하는 순수한 기회주의 정치입니다. 푸틴은 전쟁이 발발한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이 만들어낸 기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회로 인해 이란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워싱턴과 텔아비브는 지상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으로 휴전 협상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펜타곤은 이 지역에서 군사 증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병력은 2주간의 휴전이 끝날 때쯤 아라비아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이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미래의 긴장 구조에 대비하고 있지만 그 준비는 이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붕괴할 경우 자국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란은 푸틴의 게임을 알아차렸지만 저항할 힘이 부족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중국에 직접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인도와 대체 경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장기적인 움직임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가장 쓰라린 아이러니이다. 만약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드론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러시아는 오늘날처럼 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란은 오늘날 이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란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모스크바에 준 힘이 이제 모스크바가 이란을 배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부쉐르에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푸틴은 이란 시장을 중국에 제안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이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푸틴이 자신의 신뢰성을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 배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자신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통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자신의 위기가 발생하면 모스크바가 그의 구원에 나설까요? 북한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발의 탄약을 보내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남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푸틴이 지원을 제공할까요? 카자흐스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가 어떻게 홀로 남겨졌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푸틴의 동맹에 대한 이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친구이고 위기가 생기면 혼자입니다. 모스크바의 다극화 세계에 대한 수사는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축만 존재했고 그 이익은 동맹의 눈에 칼로 변할 수 있다. 이라는 이 교훈에 큰 대가를 치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스크바는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은 더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란은 오늘날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란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모스크바에 준 힘이 이제 모스크바가 이란을 배신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말은 테헤란의 한 관리로부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소식통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푸틴이 어떤 동맹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모스크바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균형이 이미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새로운 러시아의 칼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대상이 누구일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서 전략적 체스판 위에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칼이 누구의 등에 꽂힐지 그리고 이 배신의 세계적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날의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러시아가 동맹을 이용하고 버리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스크바의 반응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시리아에서처럼 러시아는 시리아 전장을 떠나 다그너 부대와 정예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시켜 아사드 정권을 특정 지역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이 겪고 있는 것은 다마스쿠스가 이전에 경험했던 전략적 고립의 더 큰 규모의 버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 시대에 강대국들이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울 때 동맹국들을 졸처럼 희생시킨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침묵은 1940년대의 외교적 책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들의 국경이 불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브리스나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의 어깨를 나란히 한 자세는 이제 전쟁의 실제 위협 앞에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형성된 악의 축은 실제로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겹치는 이익에 기반한 협력의 환상이었다. 푸틴의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이란을 미국 앞에 미끼나 주의 분산용으로 던지는 것일 수 있다. 이란이 더 오래 저항하거나 위기가 더 깊어질수록 서방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란이 사라지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대가로 치러지는 체스 게임입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위성 미사일이 자체 전선에서 소모됨에 따라 이란에 제공되는 모든 총알은 푸틴에게 손실로 간주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상황은 완전한 혼란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도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과 연료 생산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탱크의 연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이란의 경제적 또는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재와 공격으로 인해 모스크바의 석유 수익이 줄어들면서 이란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현금, 연료, 그리고 실제 무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자체 정유소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카르그 섬의 석유 터미널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방치의 심리적 영향은 이란 혁명수비대 내에서 상당한 사기 저하와 공황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년간 대유라시아 동맹과 러시아, 중국, 이란 블록에 대한 선전으로 길러진 이란 장교들은 이제 하늘을 올려다볼 때 러시아 비행기가 아닌 다가오는 미국 미사일의 위협을 보고 있다. 시리아에서 비슷한 시나리오를 연출하며 바그너 부대를 철수하고 아사드를 약화시켰던 러시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영화가 아닙니다. 동맹의 배신은 러시아 외교 정책에서 예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르메니아를 아제르바이잔에 홀로 남겨두고 시리아에서 바그너를 철수시킨 러시아는 이제 이란을 미국에 넘기며 자신의 피부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에서의 물류 붕괴와 결합하여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란의 전략적 기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의 러시아 선박을 공격한 것은 모스크바의 뒷마당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러시아로부터의 비밀 지원에 대한 이란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카스피해는 더 이상 무역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선박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란의 방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테헤란의 전략실에서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